여러분, 까치산역에서 도보 5분, 6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 다가구 주택 한 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는 무려 원룸 27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물건에 투자금을 넣었는데 2달에서 석 달 안에 그 돈을 전부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를 편안하게 받으면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구조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사기 아니야? 하고 먼저 의심부터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임차인이 27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명도 지옥을 떠올리며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배당표와 실제 임차인 보증금 구조를 하나씩 계산해보면 투자금이 통째로 회수되는 이유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아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입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물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지금부터 권리 하나 숫자 하나 빠짐없이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법원 경매장을 향해 출격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69-41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 135,117번 사건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27억 9,578만 1,28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 수준인 17억 8,93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95.4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59평 정도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약 440.32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33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구조이고 현재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약 13억 9,7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7,893만원이며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28억에 육박하는 서울 다가구 건물이 현재 17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왜 임차인이 27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건물의 구조와 내부 구성,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대지 면적은 약 59.11평, 연면적은 약 133.43평 규모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 신축 건물입니다. 사용 승인은 2022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준신축에 해당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역시 비교적 깔끔한 신축형 다가구 형태로 전면에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상부는 세대별 발코니가 있는 일반적인 원룸형 다가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 구성은 지하 1층에 원룸형 세대가 5가구, 1층에는 원룸형 세대 4가구와 공용시설, 2층과 3층에는 각각 6가구씩, 그리고 4층에는 6가구가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총 27세대 규모의 임대 수익형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형 원룸 중심의 다세대 밀집 구조로 전형적인 월세 수익형 다가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는 기본적으로 각 세대에 개별 욕실이 설치된 원룸 구조이며 위생 설비와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진 일반적인 임대형 주거시설 구조입니다. 또한 건물 옥상에는 계단실이 위치해 있고 전체적으로 임대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에 낙찰 이후에도 큰 구조 변경 없이 그대로 임대 운영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일부 층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제시외 건물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 확인과 정확한 면적 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만 놓고 보면 지하부터 4층까지 원룸이 빼곡하게 들어찬 전형적인 수익형 다가구 건물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에서 도보 약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선거리는 약 400m 수준으로 역세권 입지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리입니다. 특히 까치산역은 강서구 일대에서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인근의 다세대 주택과 원룸, 소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주변을 보면 골목 단위로 다가구 주택과 빌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구조이고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소형 상가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차량 접근도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도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 역시 양호한 편입니다. 즉, 전형적인 역세권 소형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입지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공실이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세입자 회전이 빠르면서도 꾸준히 임대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히 원룸 중심의 다가구 건물은 역과의 거리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물건은 도보 56분 거리라는 점에서 임대 경쟁력 자체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입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실제로 낙찰자가 어떤 구조로 돈을 회수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물건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지 그 금융 흐름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핵심 권리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등기에서 딱 한 줄만 잡으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4월 8일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이게 기준선이고 이 기준선 앞에 붙은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며 뒤에 붙은 권리들은 경매로 낙찰되면 원칙적으로 전부 말소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실제로 이 물건은 이후에 임차권 설정이 여러 건 붙어 있고 중간에 압류도 보이지만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형성된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고 가는 권리로 보기보다는 배당과 말소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의 앞에 붙은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결론은 단순합니다. 말소기준 권리 한 줄을 기준으로 낙찰 후 권리 정리는 구조적으로 깔끔한 편이고 결국 승부는 임차인 현황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갈립니다. 자, 이제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법원 자료 기준으로 이 건물은 총 27세대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 잡힌 임차인도 27세대 기준으로 꽉 차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공실이 길게 비는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 살고 임대가 돌아가고 수요가 받쳐주는 자리라는 걸 숫자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 세대가 24세대입니다. 즉 27세대 중 24세대가 나는 법원 절차 안에서 배당으로 정리하겠다 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명도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가는 싸움인데 배당 요구를 해둔 임차인은 결국 경매 절차 안에서 정리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는 별도로 점유와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적어도 큰 줄기는 24세대가 법원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낙찰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쉬워지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표에서 대항력 표시가 전반적으로 X로 잡혀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와 임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프레임만 잡으면 오히려 정리 방향이 선명한 타입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권리 정리 라인이 깔끔하게 서 있고 임차인도 27세대 만실 흐름에다가 그중 24세대가 배당 요구로 절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임대는 잘 되고 정리는 절차로 간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을 최저가 수준인 약 18억 원에 낙찰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상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조건으로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015대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대책에서는 단순히 LTV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대출 총액의 상한선이 걸리게 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해서 25억 원 이하 구간은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물건은 낙찰가를 18억 원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15억 초과 25억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LTV 40%를 계산하면 7억 2천만 원이 나오지만 이 금액은 대출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4억 원이 됩니다. 즉 낙찰가 18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취득세와 각종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물건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낙찰가 18억 원의 취득세 3%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5,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 붙기 때문에 540만 원이 추가되고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의 0.2%가 적용되므로 18억 원의 0.2%인 36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5,400만 원, 지방교육세 540만 원, 농어촌특별세 360만 원을 합치면 세금만 총 6,3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약 100만 원, 기타 비용 약 50만 원을 더하면 부대 비용은 총 6,4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전체 자금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18억 원 중에서 대출 4억 원을 제외하면 낙찰대금 자기자본은 14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각종 부대 비용 6,450만 원을 더하면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총 자기자본은 약 14억 6,450만 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낙찰가 18억 원짜리 건물이지만 대출 규제와 세금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해보면 실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현금은 약 14억 6천만 원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현실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포함해서 총 투자 금액은 18억 6,4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되고 투자자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부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이자부터 보겠습니다. 대출금은 4억 원이고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자는 1,600만 원이 나오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3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자기자본은 약 14억 6,45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이 건물에 묶여 있다고 가정하고 동일하게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5,858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48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약 133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약 488만 원, 이 둘을 합치면 매달 약 621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즉, 이 물건은 단순히 월세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달 약 620만 원 수준의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서 수익 구조를 판단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 돈으로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고 이 보증금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투자금이 회수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총 27세대가 들어와 있고 임차 보증금 총액은 20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세는 총 23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이 건물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핵심 자금입니다. 자, 이제 이 보증금으로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서울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015대 책 기준으로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 20억 6,500만 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4억 원의 은행 대출을 상환합니다. 20억 6,500만 원에서 은행 대출 4억 원을 먼저 막고 나면 남는 보증금은 16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은행 이자 부담이 사라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들어가는 총 자기 자본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 14억 8,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보증금 16억 6,500만 원에서 이 자기 투자금 14억 8,800만 원을 모두 회수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약 1억 7,7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물건에 들어간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추가로 남는 순수 현금입니다. 즉, 투자금은 전부 회수했고 건물은 그대로 내 것이 된 상태에서 1억 7,7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남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남은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넣어서 연 4%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7,700만 원의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약 70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약 59만 원 정도의 이자가 매달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 230만 원을 더하면 59만 원에 230만 원을 더해서 한 달에 약 289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약 1억 7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남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와 월세를 합치면 매달 약 28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3세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는 모두 지하층 3세대입니다. 이미 표로 정리해서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지하층은 5,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세 개 보증금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넣어 연 4% 이자를 받는다면 연이자 66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월로 나누면 약 55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월 현금 흐름을 다시 합쳐보겠습니다. 기존 월 현금 흐름 약 289만 원의 지하층 보증금 이자, 월 약 55만 원을 더하면 약 344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건물은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지하층 보증금까지 운용하게 되면 매달 약 340만 원대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투자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낙찰받고 난 후 2-3달 동안 경매 물건 정리가 끝나면 가만히 있어도 매월 340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경매라면 욕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매각은 3년 보유 후 감정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현재도 이미 감정금액보다 시세가 더 오른 상태이지만 보수적으로 법원의 감정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총 투자금은 대출과 취득세 등을 포함해 18억 6,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각가는 법원 감정금액인 27억 9,578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약 9억 3,1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유기간 3년에 해당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약 5,500만 원 정도가 공제되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약 8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 구간은 세율 42%가 적용되는 구간이며 정확한 누진공제 4,294만 원을 반영해 계산하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약 3억 2,300만 원,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이것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약 3억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약 9억 3천만 원에서 총 세금 약 3억 5,6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형님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5억 7,500만 원 정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 물건은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면서 매달 현금 흐름을 챙기다가 마지막에 감정가로만 매각해도 세금을 모두 제하고 약 5억 원이 넘는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된 경매 물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감정가 기준으로만 매각해도
수억 원의 순수익이 남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된 경매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경매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숫자가 말이 되는 물건을 고르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구조를 읽는 눈만 생기면 평생 월급 걱정 없이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경매 물건과 투자 구조를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을 눌러두셔야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분석, 일반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핵심 수치와 실제 입찰 전략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상담이나 투자 관련 문의는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